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만 진상규명 방향을 두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되 판결 내용과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입장문을 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송합니다. 예. 검찰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사건이 이제 불거졌지만 사실상 그 노만석 총장 대행 얘기라든가 일반 얘기를 봤을 때는 지극히 뭐 평범하고 당연할 수 있는 건데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저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역시 검찰은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금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지금 이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70% 수준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 유동규라든가 정민용이라든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업자하고 유착을 한 사람들은 형량이 더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항소할 경우에는 그 과반이 안 나왔거나 3분의 1 미만이거나 이것이 항소하는 것이 관례인데 자기네들이 내린 형량보다 두 피고인은 더 나왔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굽니까 김만배라든가 이런 남욱이라 이런 사람들은 70% 가량이 나왔으면은 그건 뭐 항소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일부 정치 검찰들 또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다른 일반 검찰들도 검사 동일체 원칙인가요?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 특이한 환경 속에서 이 검찰들이 묻혀 있다. 좀 초반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는 좀 몸을 좀 낮췄다가 최근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 역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직접 입장문을 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수사 검사들이 계속적으로 일단 대장동 비리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입장을 자신하고 있고 또 범죄 수익이 환수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볼 때는 검찰총장이 그 수사팀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대장동 수사검사들이 지금 지난 한 4년 동안 수사를 하고 1심 공판을 하면서 밝혀낸 거 보면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범죄 수익이 한 4,8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480억 정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 기준에 맞춰볼 때 그것을 항소를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2심에 가서 다투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는 1심에서 검찰에서 고형한 정도의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쪽으로 할 게 아니라 5천억 원 정도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의견을 따른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만석 총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와 왜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왜 법무부 의견을 아마 참고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법무부의 의견을 따르고 결국 법무부의 지시를 따라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볼 때 검찰총장이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뭐 수사 지휘권도 박탈하고 하는 여러 형태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은 법무부 얘기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검찰 의견이 틀렸을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검사 직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들 의견을 따라주는 게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저는 아마 지금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는 검사 직구를 대표하는 어떤 총장으로서의 어떤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이거든요. 리더십도 무너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의를 표명했지만 노만석 총장도 자꾸 자리에 연연할 게 아니고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어떤 수사검사들의 입장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사실 그거는 저는 뭐 검찰총장 대행을 검찰총장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노만석 대행이 결국은 뭐 법무부의 어떤 지시를 따른
그런 검찰의 흑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검찰총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뭐 평가를 합니다. 거취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노대행에 이어서 공식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번 사안의 파장 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러다 말겠죠. 뭐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검사들이 아니면 사퇴를 하든지 검사라는 게 신분 그게 보장이 되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그 조작 검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이번에 뭐 대구지검에 내려가서 판단했던 강백신 검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나 뭐 엄희준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 사건에 있어서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검사예요? 무슨 이름이 정모든데 이 사람은 자신의 배를 가르겠다. 저희 누굽니까? 남욱 변호사에게. 남욱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얘기도 들었다. 배를 갈아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뭐 이런 방송이니까 더 이상 제가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유동규 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 또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2022년 검찰 수사받을 당시에 검사에게 처음으로 전해들은 내용이다. 그리고 당시 2021년인가요? 그 김만배 씨가 어느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남욱이 형님 우리가 이재명 그 시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대요.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소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조작했고, 근데 사실상 이것을 검찰이 신분이라는 부분에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참에 민주당이라든가 국회에서는 이 조작 검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작을 공작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을 확실하게 그 의혹을 풀어주든지 단죄하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이 검사들은 내부에서 우리는 이렇게 윤석열 정권 때 조작하고 공작했다는 의혹을 받아도 살아나갈 수 있구나. 나는 끝까지 해서 나중에는 로펌에 갈 수 있구나. 이런 환상을 심어준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강백신 검사라는 사람이 이거 검사 이 프로마인가요? 거기에다 올려서 이 문제가 네.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좀 더 아니면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검사들이 계속해서 이런 반발할 것이고 집단 항명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여튼 이번에 드러난 사건들을 보면은 상당히 명백하게 대장동 사건도 이재명 그 당시의 시장을 어떻게 하든지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요. 그럼 검사들이 이거 했습니까? 저거 뭐야? 그 50억 클럽인가 있었잖아요. 사법 카르텔의 전형. 그거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하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대장동 사건은 이번에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드러났지만 이재명 시장은 사실상 관여가 없다라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서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하고 김만배 일당들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작당을 해서 돈을 편취했다라는 건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동규에게는 8년형을 선고해요. 굉장히 높은 징역형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하지 않고 지난번 대선 때 하여튼 이재명 후보한테 얼굴 씌우려고 하는 이러한 손발을 맞춘 사람들은 아직도 공무원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여야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정치검장을 시작으로 해서 관련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파만파로 조금 번질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국의 어떤 검사들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김만비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이 한 4,300억 정도의 범죄 수익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이제 국고로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휘발성이 큰 소재인데 저는 어떤 검사 내부에서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1년 뒤에 검찰청이 폐지되는데 검찰청이 폐지되는 데 있어서도 검사들이 전혀 동요가 없었거든요.
통상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검사 회의도 열어서 어떤 검사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내기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저는 검사들이 어떤 집단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고 다만 대장동 수사했던 검사들은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뭐 의기소침하고 이래 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조금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검사 직군을 대표하고 검사들은 그냥 범죄자들을 쫓는 그런 직군인데 그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 포기를 통해서 범죄 수익이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돌아가게 내버려뒀다면 저는 검찰총장 대행이 더 이상 어떤 검사 직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리더십도 상실되게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만석 대행이 조만간에 빨리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고 분열상이 생길 수 있는 검찰 내부를 좀 다독이는 그런 하나의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 사안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 파장에 대해서 두 분의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거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비판한 이후에 이런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바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검찰을 기계적으로 말이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항소하고 말이죠. 지금 이 사건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두 사람의 피고인은 더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항소한단 말이에요. 한번 묻고 싶어요. 검찰 집단에게. 지난번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씨를 그 구속 취하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를 취하했습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그 외에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각종 조작 사건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아직 의혹입니다만은 국회에서도 밝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얘기를 안 하면서 이것이 뭐 이례적이라고 말이죠. 그 서울중앙지검장인가요? 그분은 아마 제 기억에는 오광수 씨가 민정수석 있을 때 추천한 사람이 아닌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검찰이 예를 들면 그 기소 수사 분리된 것도 검찰이 스스로 만든 거 아닙니까? 검찰이 여태까지 수사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정치검찰로 해서 맨날 줄 타고서 승진하고 말이죠. 윤석열 사다리라든가 특수부 검사로 해서 출세하고 그다음에 또 나가서 로펌에서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검사 동일체 원칙을 주장하고 아주 전 근대적인 거 아니에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을 안 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검찰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제대로 수사해라 진짜 더 박수 치죠. 근데 왜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번에 검찰과 경찰의 그 수사 기소 분리 이 문제를 환영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지 이거 한 건 갖고서 말이죠. 이것도 제대로 법원에서 재판을 형량을 내린 건데 이걸 갖고서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이거 참 심각한 집단이다 정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이참에 에이펙 이재명 정부가 에이펙 성과로 인해서 높은 지지를 지금 지난 갤럽 조사에서 63%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에이펙의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그것도 무슨 다른 소리만 하다가 뭐 하나 대장동 사건 또 이제 나오니까 과거에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올감했습니까? 그거 다시 또 되살려왔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번 해보자. 또 이렇게 나오는단 말이죠. 이거 정치가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함께하고 그리고 야당이 할 일은 뭐냐면 이 정치하고 언론에도 나오는 건데 야당은 조기 경복입니다. 조기 경복이. 이재명 정부가 이쪽으로 가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그럼 밀리 국회에서 아니면 정당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일을 해야지 계속해서 과거에 아주 남아왔고 그 과거만을 회상하면서 윤 어게인 게임만 자꾸만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듭니다. 네. 예, 어떻게 좀 보세요? 뭐 검찰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어쨌든 죄가 나올 때까지 또 항소를 하고
또 어떤 수사 과정에서도 보면 별건 수사를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나름대로 기계적 항소는 이제 자제하는 게 맞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맞지만 예. 국민적 관심 사안이거나 국민적 의혹 사건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어떤 대장동 항소 포기가 되면 이 부분에서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나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하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본인과 연루된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사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당연히 퍼져나올 텐데 불구하고 이번에 항소 포기한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까지 이게 추론될 수 있냐면 결국은 1심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 대장동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지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 뭐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1심에서 항소 포기가 된 부분은 결국 2심 항소심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항소심을 포기하게 된 게 결국 2차 항소심을 하게 되면 그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가 재판 과정에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막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대통령의 어떤 기계적 항소를 좀 자제하는 거 이거는 어떤 검찰이 잘못된 가능을 바로 잡는다는 부분에서는 맞았지만 결국은 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되면서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 대장동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기계적 항소에 대한 부분들도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1심 재판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대법원 판례면 되죠. 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당한 고소당 고발 사건과 분리돼 있다. 그걸 자꾸만 연루시켜서 국민의힘에서는 연루시켜서 마치 그걸 연상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일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내일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도어 스태핑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국민적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좀 맞긴 맞거든요. 도어 스태핑을 하면 저는 볼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법무부의 의견 정도를 얘기할 것 같은데 아마 항소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무부는 대검에 대해서 어떤 법무부의 어떤 의견, 항소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단순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고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이 아무래도 뭐 중앙지검장하고 상의해서 한 부분이라고 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데 저는 왜 법무부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 지금 수천 건의 배임죄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법무부가 그런 모든 배임죄 건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낼 것인지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때까지 그런 것들은 대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부분이고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했던 부분이지 이렇게 법무부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마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적 판단으로 볼 때도 항소 포기를 하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부분들이 부상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준다면 반드시 대통령실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실과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4,300억 정도의 범죄 수익이 고스란히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만배 일당에게 돌아가게 됐거든요. 그럼 그 범죄 수익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것은 분명하게 지금 대장동 수사검사들이 범죄 수익이라고 규정한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 도어 스태핑 정도로 그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저는 기자회견 정도로 제대로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입장 표명이라든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도어 스태핑으로 충분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내일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장관이나 법무부나 법원이나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일반적 관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검찰에서 항소 포기했다. 그걸 꼬투리 잡아서 마치 이걸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키고 정치 검찰의 준동에 따라서 일반 뭐 많은 수는 아닙니다. 일반 검사들이 이걸 동의하고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측면들을 정성호 장관이 내일 아침에 도어 스피킹 때 뭘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이건 일반적인 관행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검찰이 구형량보다 훨씬 더 두산의 피고자는 형량이 많이 나왔고 다른 사람들은 70%나 나왔으니까 항소 포기한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왜 그러느냐 도대체. 이것을 자꾸만 정치적인 논리로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실제로
유동규도 징역 8년에 벌금 4억 추징을 받았어요. 네? 벌금 4억에다 추징 8억 1천만 원. 그리고 김만배도 징역 8년에 추징 428억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들로 같이 이 법원의 판결을 봐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지금 그리고 이제 결국은 대장동 사건은 정치적인 논리로 하면은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공공성을 확보해서 이걸 성남시에게 공공성을 확보해서 금액을 돌려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5,500이다 아니다. 뭐 이재명 이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이 어떤 피고인으로 고발된 사건인 건 아니잖아요. 예. 네? 자꾸만 그것을 왜 이재명 시장과 연관시켜서 자꾸만 하고 정치 공세를 하느냐. 이 사건은 이 사건이고 다른 사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재판이 진행되면 되는 거고, 나중에 대통령 퇴임 이후에 그렇게 분리해서 봐야지 자꾸만 이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한다는 자체가 법적인 논리를 정치적인 논리로 희화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정치권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는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입니다. 검찰이 당군 이래 최악의 비리라고 불리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입니다.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입니다. 네, 여야 모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만 입장차는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점이 틀린데 네. 저는 생각보다 국정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보이거든요. 일단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이게 비리였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국회 차원에서 스크린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 할 때 어쨌든 이 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발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검찰에서 계속적으로 조작하고 또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수사였다. 특히 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도 그렇고 이번에 대장동 일당들도 보면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검찰에 가서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야당 정치인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한 어떤 조작 수사였는지 아닌지를 민주당에서 좀 밝히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것이 어쨌든 약 5천억 원 정도의 어쨌든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저수지 얘기도 있었고 50억 클럽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비리 혐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판단이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이 그럼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를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이 부분을 만나서 저는 국정조사 차원 한번 이 합의를 해서 대장동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 것인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항소 포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 항소 포기가 적합했는지, 그리고 예. 대통령실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에 외압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국정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워낙 입장차가 큰 상황이어서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국정조사 뭐 하겠어요? 뻔하죠. 여태까지 우리 못 봤어요. 여당 야당 해서 뭐 증인 채택하니 안 하니 서로 정치적 공방밖에 더 하겠어요. 이런 문제는 상설특검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그 관봉띠 사건이라든가 쿠팡 사건 상설특검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반발하잖아요. 검사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돼. 제 식구 감사회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작검사로서 조작이나 광작 사건으로 드러났거나 아니면 의혹이 있는 사건은 저는 모아서 이거 갖고 특검하기 좀 또 예산도 있고 시간도 빠닥하니까 상설특검화해서 다시는 검찰들이 말이죠. 그 정치 라인을 타고서 자기네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검사들의
횡포하고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아예 상설특검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검찰개혁이지, 그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지. 그런 거 안 하고 그동안에 과거의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그냥 인사이드만 시켜서 지방으로 보내고 어디, 그럼 그 검사들은 나중에 야, 이거 또 할 수 있겠구나.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권 바뀌면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개혁이 되겠습니까? 법과 제도와 그다음에 응징을 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참에 저는 확실하게 그걸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정당 상황도 좀 각각 짧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민주당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일단은 뭐 그간의 평가 또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요? 뭐 아직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국민적 평가는 내년 지방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하여튼 이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내란 청산 문제라든가 이런 걸 목소리를 내면서 상당히 박차를 가했던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아쉬운 것은 여러 차례 언론에 나왔습니다. 뭔가 좀 대통령실과 당이 좀 잘 안 맞는다. 엇박자가 났는다. 우상호 수석도 그때 국감에서 나와서 좀 거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정치력 있게, 좀 더 세련되게 말이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하고 대중적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혁들을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이 좀 약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아마 좀 전에 같았으면 그냥 뭐 기자들 모아놓고서 막 얘기할 텐데 예. 그런 거 없이 봉사활동을 한 이유도 정청래 대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숙고하고 반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청래 대표 한 100일 평가면요. 저는 뭐 자충우돌 당 대표는 있었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는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지난 100일 동안 보면 여야 협치가 완전 실종됐거든요. 대통령도 여야 대표 회동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민주당이 가진 게 많으니 좀 많이 양보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힘석을 향해서 내란 정당 26번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0일 동안 여야 협치는 없었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집권 여당의 입에서 한 번도 민생이라든가 경제란 얘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항상 얘기했던 건 내란, 척결, 검찰청 폐지 이런 정말 살벌한 그런 문구들 특히 국민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얘기들만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100일 기자간 다음에도 하지 못했는데 저는 앞으로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보면 내년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을 좀 도와주는 그런 집권 여당의 정상 트랙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덧붙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의 행보도 좀 짧게만 짚어보면 지금 부동산 이슈 공세와 함께 광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외환 확장 행보까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평가할 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민주화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에 민주주의를 만드는 원천으로 작동했다. 동력이라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광주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막은 거 아닙니까? 예.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정당이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까지 항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이다라고 광주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는 말이죠. 내가 왜 저렇게 광주 5.18 묘지도 참배하지 못할 정도로 광주 시민들이 반발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해야 국민의힘 정당이 좀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매달 이제 호남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이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보면은 그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하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좀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반전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광주를 방문하게 될 때 보면 지난 12월 3일 있었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예.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그건 아무런 마음이 없이 간 게 아니고 아마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면 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방문해야 되는 곳은 광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 12월 3일에 대한 비상계엄에 사과 의지를 갖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가게 된다면 저는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입장을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지는 않았거든요. 거기다 어떤 비상계엄을 일으킨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정치적 절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저는 면회 갔던 것이 마지막 굿바이 면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조금 절연될 수 있다면 장동현 대표에 대한 어떤 진심을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동현 대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1심 판결이 12월이나 1월쯤 나오면 그때쯤 아마 정치적으로 조금 절연하고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중도층에 다가가려면 예. 광주에 가려고 하는 그 진정성 속에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층이 원하는 그런 결단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철련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